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진행 맡고 있는 지식PD 고우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제 HPC, 또 HPC를 또 뒷받침해주는 인텔의 제온 파이 프로세서 관련돼가지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1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 세션은요, 인텔 제온 파이 프로세서 관련돼가지고 인텔 코리아의 나승구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이사님, 먼저 이게 제온 파이인데, 네. 제온을 많이 들어봤고, 네. 왜 파이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질문하시는데. 네. 갑자기 떠올랐어요. 원래는 파이가 원래 3.14 이러고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서 뭐가 유출된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인텔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이 그 코드네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코드네임이 이제 넘어온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심오한 뜻은 없다. 네. 그닥 너무 코드네임이 많아가지고 사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그렇죠. 제온 파이구나. 맞아요. 네네. 자, 우리 오늘 이것을 같이 알아보겠지만, 그래도 특징 중에 몇 가지만 딱 짚어주시죠. 예, 일단 제온 파이가 최초인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퍼스트. 그렇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제온 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코프로세서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카드형으로 이제 시스템에다 장착해서 썼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CPU처럼 이제 바뀌어가지고 기존의 CPU를 대체하는 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왼쪽에는 아예 CPU 자체에다가 I/O 부분까지도 추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I/O 카드도 별도로 이제 장착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CPU 자체가 그걸 이제 아예 인테그레이션 돼 있어가지고 쓰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보통 제가 그 HBM이라고 얘기하는 그 메모리가 아예 그냥 내장이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캐시가 L1, L2, L3 이렇게 있는데 그 캐시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대용량 메모리가 아예 시스템에 장착이 돼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냥 CPU가 그냥 CPU가 아니네요, 이제는. 그렇죠. 이것저것 계속 그 안에다가 계속 우겨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그러면 앞으로 트렌드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져가 보십니까?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사실은 버틀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뭐 뒤에도 여기 이미 나왔습니다만 고인 그린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집적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전력량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쓰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을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고민거리거든요. 그 대수가 몇천 대, 몇만 대씩 이게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이제 전력량을 쓰게 되는데, 뭐 인테그레이션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해소시킬 수 있고, 큰 부분이 사실 이제 성능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화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Back to the Socket이라고 했는데, 저 Back to the School은 들어봤지만, Back to Socket, 이거 무슨 뜻이죠? 아마도 Back to the Future랑 아마 비슷하게 한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제 지원 CPU 자체는 이제 보통 많이 아시는 CPU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제온 파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카드 타입으로 돼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CPU 쪽, 소켓을 보통 이제 CPU라고 얘기하는데, 그쪽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아예 CPU를 대체하는 상황이 됐다 해서 이제 Back to the Socket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코어 수는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세도. 계속 많아지고 있고, 내년 이제 스카이렉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제온 CPU가 나올 텐데, 28코어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겠지만, CPU는 코어 수는 계속 많아지는데, 그걸 다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벡터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병렬화를 통해가지고, 최대 100배 이상도 성능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쓰기만 할 뿐, 그걸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것만 잘 한다면은 성능을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코어가 계속 늘어난 거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CPU가 계속 진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CPU를 쓰던 시스템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쓰던 애플리케이션들은 계속해서 뭔가 호환성이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건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온 파이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제온 파이가 기존의 코프로세서 타입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작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존 코드를 그대로 쓸 수가 없었는데 지금 장표에 있는 것처럼 제온 파이 같은 경우는 CPU처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해서 썼던 걸 그대로 옮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특화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갖다 더 추가하려면은 컴파일을 새로 해준다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컴파일을 안 해주더라도 기존 코드를 그대로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죠? 퍼스트 클래스 CTG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제온 파이 그 프로세서가 내부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겠지만 컨셉으로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부터블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부분인데 CPU를 빼고 자기 스스로 부팅이 가능한 저기에다가 OS를 설치해가지고 스스로 쓸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밑에 인텔리드 패브릭은 아까 말씀드린 OS 그 I/O 부분이 네네. 아예 그냥 내장돼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인텔리드 메모리도 메모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16기가의 메모리가 아예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추가로 메모리가 더 필요한 상황이 당연히 있겠고요. 네. 그렇게 되면 기존의 DDR4 메모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자, 오늘 뭐 새로운 영문법, 뭐 영어 교실이 아닌데. 벨스 앤 위슬즈. 네. 요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양념 같은 거라고 양념 같은 거. 그걸 벨스 앤 위슬즈라고 하나 보죠? 네네. 네, 여러분 오늘의 영어. 네. 토크아이티 서베이어즈는 오늘의 영어입니다. 네. 벨스 앤 위슬즈. 네네네. 네, 뭐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컨셉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시스템 자체가 계속 이제 코어 수가 많아진다고 하지만은 내부에 여러 가지 기능들도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아키텍처가 또 인핸스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이제 여기 보이신 아웃 오브 오더라든가 네. 아까 제가 16기가 메모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HBM이라고부터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실제 그 CPU라든가 그런 카드에다가 계속 내장이 되는 그런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AVX 512라고 하는 기존의 그 64비트 때 처리를 갖다가 예전에는 4회까지가 최대였는데 지금은 한순간에 8회까지도 가능합니다. 아, 네. 그런 기능도 이번에 들어가 있고요. 추가로 뭐 옴니패스 아까 패브릭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I/O가 내장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다 인핸스 됐고요. 요게 다음에 나올 제온 CPU에도 또 추가로 또 같이 들어갑니다. 얘가 이제 그 사이에 그러니까 기존의 제온 내년에 나올 제온 네. CPU 사이에 나오면서 이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CPU가 엄청나게 진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우리가 비즈니스 단에서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뭔가 네네. 그런 시장이 이제 한 상용화되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결국은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말씀 많이 나오는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것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수의 노드, 서버, 네. 코어 네. 같은 것들과 동시에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아키텍처로 되어 그렇죠. 있는데요. 네. 이 제원 파일 같은 거 최대 72코어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코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 여러 개 해가지고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텔도 이제 시대가 이제 단순 디지털이 아니라 요즘 이제 머신러닝의 시대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인텔도.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항상 그러면 촉각을 세우고 있고요. 요새 그래서 많이 인수도 많이 하죠, 엄청나게. 네, 최근에 상당히 많은 회사를 인수했고 그쪽 관련돼 가지고 뭐 오토노머스 드라이브 아니면 기존에 뭐 머신러닝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인수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성능 좀 볼까요? 네. 네. 아까 아웃 오브 오더 엑스큐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병렬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병렬로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스펙 인트라는 게 인테저 성능을 말하는 거고요. 스펙 네. FP라는 건 이제 플로팅 포인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기존의 CPU 현재 사용되고 있는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CPU고요. 그게 네.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온파이 오늘 말씀드리는 제온파이 네, 네, CPU인데 네. 성능이 약간 떨어져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네. 제온 CPU가 2개의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2S가 이제 2소켓이라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2소켓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 개 가지고도 저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제온파이는 플로팅 포인트 예, 그쪽에서 좀 성능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분석 같은 거 많이 하려면 그 병렬 처리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까 벡터라이제이션, 병렬 처리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적절히 활용하면은 그 소켓 내에 있는 수많은 코어를 진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 보면은 그걸 제대로 못 사용하시는 게 많아요. 아. 그게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고 네. 인텔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코드 최적화라든가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 별도 프로그램도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요청하시면 저희가 네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이제 메모리 관련된 성능 같은데. 네, 그러니까 16기가 내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DDR4 메모리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림 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메모리 성능만 보는 그런 이제 마이크로 벤치마크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일반 그 제온 CPU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중간에 있는 거는 그냥 일반 메모리 썼을 때 성능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제온 일반 CPU보다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만약에 내부에 있는 MCDRAM이라고 얘기하는 저 내장 메모리를 쓰게 되면은 거의 성능이 4배 이상으로 네네.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캐시처럼 L3 캐시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있고요. 플랫 모드라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메모리처럼 쓰는 모드가 있고요. 아니면 얘 두 개 갖다가 양수 겹장으로 하이브리드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도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명령어 셋인데요. 명령어 셋은 계속 그동안 계속 발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뭐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을 말씀드렸는데,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 내에서 한 명령을 처리할 때 멀티플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SSE라고 하는 거가 예전부터 있었고, 거기에 Advanced Vector Expansion이라는 게 추가가 됐었고요. 그게 2까지 왔다가 이번에 이제 AVIX 512라고 하는 64비트를 8번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들어갔고요. 거기에 추가로 ER, PF, CD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드웨어가 처리하는 게 소프트웨어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거를 하드웨어로 처리해주는 게 저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는 글씨만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 나올 제온 CPU가 지금 현재 기능들을 다 추가하게 될 겁니다. 퓨처 인텔 제온 프로세서. 내년 언제 정도 나올 예정입니까? 이거는? 내년에 좀 더워질 때쯤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다 아는 얘기죠. 그죠? 다 아시는 얘기고, 사실은 어느 IT 벤더 업체든지 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10년 이상 된 단어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죠? 맞습니다. 일단 아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기세가 싼 편이라서 크게 좀 많이 도드라지진 않지만, 이제 점점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당면하는 이제 과제가 될 거고요. 잠깐 그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GPU 같은 걸 쓰게 될 경우에는 CPU가 일단 2개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거 대비해서는 680 스마트 정도가 한 시스템 내에 든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온 파일 같은 경우는 CPU 필요 없고요. GPU가 그 일을 대체해 주기 때문에 거의 뭐 반 정도 되는 전력량 가지고도 충분히 뭐 비용적으로 상당히 좋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PTU란 건 뭐죠? 파워 서버 인텔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공하던 프리 툴이고요. 시스템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OS상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의 전력량 같은 걸 확인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럼 현재 시청자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인터넷에서 그냥 쳐보시면은, PTU라고? PTU를 쳐보시면은, 인텔 PTU 치시면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밑에 잠깐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 나와 있는데, 그걸 썼을 때, 제온 CPU 대비해서, 그, 와트당 성능이 보통 퍼포먼스 와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전력량당 얼마나 성능을 더 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이 된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정리해 주시고, 이제 이따가 이제 Q&A 시간에.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백투더 소켓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CPU 없이 제가 스스로 부팅 가능하고, 기존에 했던 코드를 변환 없이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뭐 양면거리라고 약간 말씀드렸지만, 아웃 오브 오더 익스큐션이라든가, 내장된 메모리, 그래서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AVX 512 같은 게 추가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전력 효율적인 그런, 프로덕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다. 그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따가 Q&A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세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델 EMC 코리아의 윤선옥 부장님이십니다. 자, 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떻습니까? 지금 HPC 쪽은 그 델에서의 HPC 쪽 하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델 코리아 같은 경우는 HPC 사업을 한 15년 정도 됐고요. 현재 과거에는 HPC라는 게 이제 학교라든가 연구단체에서 일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시뮬레이션 쪽, 그래서 제조나 아니면 일반적인 분석 쪽으로도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럼요. 요즘 뭐 머신러닝 알파고 데이터 분석 핫한 이슈고 단순하게 그냥 핫한 게 아니라 꾸준히 확장될 것 같거든요. 분야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부장님 분야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자, 부장님 보시는 HPC 정의 한번 내려주시면 뭐라고? HPC라는 건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의 약자가 되겠는데요. 아마 그림에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컴퓨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대로 저희가 데이터를 다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큰 문제라든가 빨리 분석이 요구되는 같은 경우 한 대로 분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메모리 사이즈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 대를 오른쪽 같이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좀 더 많은 문제, 큰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PC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를 묶어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해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HP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특정한 어떤
특정 연구기관, 예, 예. 뭐 기상청, 네? 예, 예. 특정 분야만 쓴다고 생각했는데 예,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이제 뭐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예, 예.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분야가 예, 예. 확산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예, 예. 음. 현실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나 더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으로 그럼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탑 500이라는 거를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슈퍼컴퓨팅 뭐.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슈퍼컴퓨팅의 그 순위를 매겨놓은 사이트가 되는데, 정치권에서도 이제 그 국력의 어떤 하나의 이미지 표상으로서 이제 네.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이런 슈퍼컴에 대한 HPC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어떻습니까? 그 현재 예, 예. 국내에서 예, 예. 국내에서 그래도 HPC가 그래도 제일 많이 쓰이는 분야는 예, 예. 현재까지는 어디이고 예, 예. 앞으로는 내년 정도 내년 후년 되면 이런 분야가 더 많이 쓰일 것 같다. 부장님이 예측하신다면 예. 현재는 어디고? 현재는 가장 HPC를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데는 이제 오일 회사라든가 네네. 오일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자연 물리,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물질돼 있니, 우주 탐사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뭐 보안, 암호해독, 네네. 뭐 이런 뭐 네. 이렇게 수사할 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현재 더 증가되고 있는 거는 이제 파이낸스 쪽, 네. 금융에 대한 어떤 모델링을 한다든가 네네. 어떤 그런 서비스랑 이제 머신러닝 말씀하신 머신러닝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작은 분야이긴 하지만 이제 그 미디어나 의학 쪽으로도 네네. 이런 HPC가 점점 그 관심을 갖고 관련 솔루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HPC를 만약에 쓴다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예, 그 예. 흐름 좀 볼까요? 예, 예. 먼저 그 HPC를 이용해 연산을 하려면 네. 첫 번째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 데다가 그 HPC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네네. 병렬화가 돼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마 가운데 매니지먼트 로긴 노드라는 데가 있을 겁니다. 네네네. 사용자들이 여기 로그인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그런 소스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넣고 그 안에 등록을 해서 연산 스케줄을 잡으면 그것도 스케줄러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일정 자원을 어느 정도 쓰고 언제 돌릴 것인지 뭐 이런 거를 다 네. 스케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포트란 배울 때 그렇게 했었는데 계산서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잡을 이렇게 던져 놓으면 네,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산을 시키고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큰 그림은 이제 거의 동일하고요. 다만 안에 노드들이 이제 보통 한 노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노드가 이제 병렬로 이제 작동하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었겠죠. 네네네. 자, HPC 하드웨어적인 요소 좀 볼까요? HPC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마스터 노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사용자들이 들어가고 뭐 작업을 하는 노드가 있고요. 그걸 이제 클러스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 노드가 이제 마스터 노드, 매니지먼트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컴퓨터 노드라고 있습니다. 컴퓨터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업 속도가 빠르거나 더 큰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다음에 컴퓨터 노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그 컴퓨터 노드끼리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그 인터커넥트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대가 이제 동일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뭔가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쉐어드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풋도 받고 아웃풋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맨 왼쪽에는 이런 노드들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매니지먼트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보통 이 정도 구성만 돼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까 제온 파이도 그렇고 GPU도 있고 그래서 컴퓨터 노드가 약간 좀 더 추가적인 그런 연산 장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GPU 노드라고 부르든가 제온 파이 엑셀레이션 노드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HPC의 기본 어떤 구성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한 16노드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약간 작은 규모의 이제 HPC 예시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매니지먼트 노드가 보이시고요. 왼쪽에 보면 컴퓨팅 노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노드들 모두 36부터 IB 스위치라고 되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IB라는 게 인피니밴드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더넷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는 HPC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더넷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고요. 용량이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56GBps니까 10G보다 한 5배, 6배 정도 빠를 정도로 많은 대역폭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노드들 간 통신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기가빗 스위치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아마 그 쉐어드 스토리지가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매니지먼트 관련된 부분들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가빗 스위치를 통해서 이런 HPC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실제로 이제 예, 맞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이제 HPC가 하나의 그 예시가 되겠는데요. 가운데 파란색인 게 컴퓨터 노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나스 스토리지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쉐어드 스토리지.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펫서버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양이 좀 좋은 서버들이나 GPU 서버라든가 제형 파일들이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독단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쓴다든가 특성화된 작업을 할 때니 많이 사용이 되고요. 오른쪽 게 이제 마스터 노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로 보통 구축이 되는데 좀 큰 사이즈면 저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구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소프트웨어 요소 좀 볼까요? HPC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OS가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반에 이제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는 보통 뭐 리눅스도 깔리고 윈도우가 많이 깔리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HPC는 리눅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S 비용도 저렴하고요. 관련된 솔루션들이 리눅스 위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픈 소스들이 많이 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데이터 분석할 때. 그래서 에코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리눅스 쪽에. 그래서 리눅스가 거의 대부분 x86 계열의 HPC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HPC를 하게 되면 OS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연결하기 위한 그 툴킷이 좀 필요합니다. 사용자들이 오픈소스를 다 받아서 깔아도 되겠지만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툴킷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락스라든가 SKC라든가 브라이트 컴퓨팅 매니저 같은 애들을 설치를 하면 그 안에 이제 필요한 그런 소스들이 패키지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깔리고 요걸 깔게 되면 위에 MPI라든가 매스 라이브러리 같은 게 이제 같이 더 추가로 깔게 됩니다. 그러니까 MPI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 파일 그 인터페이스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매스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이제 우리 그 매스 커널이라고 해서 그런 연산에 필요한 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후단은 이제 CPU 쪽으로. 그래서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위에 잡 스케줄러라는 리소스 매니를 통해서 HPC를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왼쪽에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병렬화를 지원하는 뭐 가우시안이라든가 람라든가 플루언트 같은 게 이제 이 HPC 시스템에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즉 OS 아까 리눅스를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인 그 상용 그 서버에서는 지금 리눅스 중에서도 뭐 레드햇이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HPC가 똑같나요? HPC는 좀 다른가요? 일단 그 레드햇 계열이란 거는 맞고요. 단지 이제 그 예산이나 높은 환경이다 보니까 레드햇의 무료 버전이 CentOS가 CentOS만 CentOS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거를 다루는 데들은 좀 이렇게 그 하는 분들이 다 이런 거에 인텔리전트한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렇죠. 구태여 상용 버전 안 쓰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거를 이제 도입할 때 뭐 고려될 사항 같은 거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그 도입할 때 우리가 왜 도입한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사용하려는 어플리케이션이 HPC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축을 했을 때 투자를 했으면 뭔가 성과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빠른 결과를 얻으면 과연 우리의 업무가 향상이 되는지, 우리가 못하던 연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디파인이 돼야지만 그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첫 번째 시급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게 확립이 되면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를 많이 사면 좋겠지만 결국 예산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에서 어떤 사양으로 구매할 것인지를 사이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들어왔을 때 운영 인력이라든가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영 기간. 그러니까 HPC라는 걸 한정 10년, 20년씩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5년 정도 되면 컴퓨터 성능이 인텔 기준으로 보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5년, 10년씩 구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메리트가 있느냐. 아까 나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와트당 성능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 투자한 걸 언제 정도 운영할 것인가 라는 부분의 결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혼자 쓰는 건 아니니까 부서가 쓰는 건 방식이라든가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파트너, 믿음직한 파트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하드웨어 파트너들, 아니면 운영 파트너들, 그런 파트너들 이런 전체적인 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전처럼 이제 HPC가 기존에 딱 요것만 쓰던 어떤 그런 특정 연구소라든지 그런 데만 딱 항상 쓰던 거였다면 원래 그분들은 원래 과거에 선례가 있고 그거 할 것도 있지만 이런 걸 전혀 안 써왔던 기업체에서 그죠? 이제는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런 걸 도입하려고 할 때 좀 막연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막연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고요. 그래서 보통 HPC에서 설명을 많이 먼저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연상 터치 하드웨어라는데 여기 보면 그 레이턴시 연산하고 스루프 연산을 주셨는데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일단 HPC 그 어플리케이션 연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레이턴시 연산이 있고 스루프 연산이 있는데 레이턴시 연산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는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HPC 빨리. 복잡한 문제는 빨리 해결하기 위한 치중한 연산이고요. 대부분의 HPC가 이제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스루프 연산은 뭐냐면 좀 양이 많은 겁니다. 빅데이터처럼? 그렇죠. 빅데이터라든가 어떤 뭐 기상 모델이든가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상대적으로 물론 그것도 복잡하겠지만 레이턴시에서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양이 많은 거 그런 연산을 할 때 적합한 게 스루프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 연산 같은 경우는 보통 인텔 제온 일반적인 CPU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요. 스루프 연산은 GPGPU라든가 제온 파이 같은 그런 좀 전에 아까 맞습니다. 소개했던 그런 경우가 이제 스루프 연산의 적당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연산이 서로 대립된 게 아니고 서로 이제 보완 관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운영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 워낙 뭐 데이터가 폭증되는 시대니까 이 스루프 연산이 맞습니다. 요즘 굉장히 그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쪽에 그렇죠. 딥러닝이나 이런 쪽이 늘기 때문에 레이턴시 연산보다는 스루프 연산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직 기업에서 기존에 HPC 쓰고 있는 데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아직 잘 구비가 안 돼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요즘에는 이제 새로 도입을 하시려고 이제 GPGPU 기반의 연산, 제온 파이에 대한 연산에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위에 레이턴시 연산에 있는 시스템들은 원래 있었던 것들이고 그렇죠. 여기 밑에 파워 엣지 이 시리즈들이 이제 최근에 이런 스루프 연산에 적합한 시스템입니까? 위에 있는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그런 저희 HPC 솔루션이 있고요. 밑에 있는 스루프 연산에 적합한 솔루션이 저희가 이제 C6320P라는 제온 파이 기반의 장비와 C4130이라는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스루프 연산을 구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비들은 지금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겁니까? C4130은 나와 있고요. 지금 C6320P라고 보이시는 이 장비는 내년 1월에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 시간에 그 나승구 이사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던 제온 파이 나이트 랜딩이 지원되는 그런 장비고요. 2U 사이즈의 4개의 나이트 랜딩 노드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테라플롭스 그다음에 코어 수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레이턴시 기반의 제온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네트워크 쪽에 보면 우리 이더넷이랑 이제 인피니밴드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보면 옴니패스는 뭡니까? 옴니패스라는 거는 지금 인텔에서 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고속 인터커넥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더넷이나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는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어떤 좋은 장단점을 가지고 이제 운영 중인데 옴니패스는 좀 가운데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고속 통신이긴 한데 좀 이더넷보다는 고속이고 인피니밴더보다는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든 게 옴니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승우 이사님께서도 이제 그 제온 파이 안에 옴니패스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개의 제온 파이 노드들이 쉽게 이걸 통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장할 수 있고 고속 통신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제 Q&A 시간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델 EMC가 가지고 있는 HPC 솔루션의 장점은 결국 저희가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X86 기반의 HPC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그 탑 500에도 저희가 표준화된 서버, 그러니까 타사 같은 경우는 전용으로 설계된 서버로 그 탑 500에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델 같은 경우는 고객분한테 판매하는 서버 그런 모델을 가지고 탑 500의 그런 대형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높은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문 팀이 있습니다. 본사에 HPC 전문 팀이 있어서 고객분들이 그 요구하는 환경에 맞춰서 제품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기술뿐 아니라 신기술, 좀 앞서 나가는 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기술도 이쪽 팀에서 선도적으로 테스트하고 적용을 해서 그 기술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 델 EMC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부터 해서 엔터프라이즈까지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잘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톡키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분들이 좀 더 쉽게 네. 어려운 HPC 솔루션을 쉽게 도입하는데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나성규 쌤 들어오시죠? 네,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님, HPC 사용을 위한 델 EMC 교육과정이나 자료등 받을 수 있나요? 교육과정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네. 별도의 교육과정은 없고요. 저희 그 델 EMC 홈페이지에 HPC 전용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관련된 정보가 블로그 같이 올라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네. 저희 델 솔루션뿐 아니라 그런 HPC 그런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윤현수님께서 HPC 구성 시 GPU와 함께 구성하는 것이 현재 널리 사용되는 방식일 거라 생각합니다. 딥러닝 관련 현재 P100 전용 장비가 출시되어 사용되고 P6000 계열을 델 워크스테이션 또는 서버상에 실장하여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델에서 출시될 제품에 대한 GPU 장착 기능 모델에 대한 로드맵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P100이란 건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파스칼 기반의 GPU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델 같은 경우는 그 카드 타입으로 파스칼 P100 카드가 옵션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 그거를 이제 이미 서버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 서버가 GPU가 장착이 가능하다면 해당 카드를 장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C4130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원하시는 솔루션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몇 가지 말씀하신 그 계획이 있습니다. 네. 내년 초 정도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날려오지 않아서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좀 더 다양한 장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네네네네. HPC 구성 시 GPU와 함께 구성이 널리 사용된다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머징하게 이제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인텔 입장에서도 이제 제온파이가 이제 GPU와 연관되는 그런 이제 프로덕트인데 사실은 진짜로 널리 사용된다면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발전될 거라고는 생각되고 있고요. 네네. 머신러닝 딥러닝 쪽에서는 사실 GPU 쪽을 갖다가 그 트레이닝이라는 영역에서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기본 트레이닝이라는 건 이제 기계가 학습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때는 진짜 작은 쿼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스코링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부분은 아직은 그 재원 CPU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 발전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이 부분에 되게 중요한 게 네. 있는데요. 네. 그 결국 아까 스루프든 레이턴시든 중요한 거는 각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그렇죠. 잘 관리해서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인텔에서는 거기에 대한 풀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쪽 솔루션에. 아까도 제온파이 같은 경우는 인텔의 명령어 체계를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스루프 기반과 레이턴시 기반의 어떤 아울러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GPU도 장점이 있지만 인텔도 충분히 많은 전반적으로 좋은 그림을 지금 포트폴리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최근에 뭐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인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또 시즌에 날 것 같고요. 이경님, 인텔에서 제공하는 관리 툴은 인텔 HPC 오케스트레이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죠? HPC 오케스트레이터를 알고 계시는 게 대단하신 것 같고요. 저게 사실은 이제 그 클라우드 쪽에 보면은 오픈 스택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렇죠. HPC 영역에서도 오픈 HPC라는 게 출범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출범했고요. 그게 오픈 스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이제 오픈해서 쓰겠다는 게 오픈 스택이고, 그렇죠. HPC를 오픈해서 쓰겠다는 게 오픈 HPC라는 거고, 밑에 쳐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제 HPC, 오픈 HPC에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뭐 소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OS부터, HPC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윤대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손쉽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로 하다가 오픈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HPC 오케스트레이터는 앞에 인텔 자가 붙은 것처럼, 인텔이 그걸 갖다가 제공하는데, 추가로 이제 인텔의 서비스를 갖다 추가해서 제품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리 툴 포함해서 각종 모델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박한지님, 요즘 컨버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드웨어부터 초기 소프트웨어 셋업까지 모두 밴더에서 제공해주는 타입이 많은데요. 델에서도 HPC 시리즈로 이와 같이 원클릭 패키지로 제공해주는 것이 있는지요? 예. 아까 그 저희 제품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을 때 라이프 사이언스 타입으로 좀 이렇게 넷같이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블루프린트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제공하는 게 있는데 일종의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솔루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이 된다면 그렇게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커스터마이징한 솔루션도 제공하실 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임근식님, HPC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서 잡 스케줄러 부분이 타사 대비 특화된 기능이 뭐가 있을런지요? 간단히 있다면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잡 스케줄러는 대부분 오픈 네. 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인텔 같은 경우에서 그런 좋은 솔루션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 스케줄러 부분은 사실 네. 이제 타사 대비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잡 스케줄러가 상용 제품도 있고, 아까 뭐 말씀드린 뭐 PBS 프로 같은 것도 있고요. 거기서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오픈 HPC를 하면서 네. 그 알테라는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그거 갖다 오픈으로 풀어버렸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아예 태생부터 오픈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완전 오픈인 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만약에 상용 제품이면은 아무래도 서포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비용은 내더라도 좀 책임은 넘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네. 자, 김태식님, 전력 절감을 말씀하시는데 제온 CPU와 GPU를 같이 사용하면 전력 감소와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건지요? 계속 GPU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장표에서 보면은 CPU와 GPU를 같이 했을 때랑 네. 제온 파일만 놨을 때를 비교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제온 CPU와 GPU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력량도 올라가겠죠. 반대로 이제 제온 CPU 하나 썼을 때는 성능이 그러니까 전력량이 이제 감소된다는 그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네네네. 자. 문성님, 제온5가 보는 타겟은 기존 X86 제온 서버보다는 GPGPU 기반 컴퓨팅일 것 같은데 기존의 GPGPU 기반의 프로그램을 제온5로 포팅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지요? 네, 제대로 보신 것 같고요. GPGPU가 결국 제너럴 퍼포스 GPU 해가지고 GPU를 일반적인 용도로 쓰겠다는 건데, 원래 이제 그래픽 환경으로 쓰던 GPU를 일반적인 계산 용도로 그런 걸 쓰겠다는 게 GPGPU고요. 그 코어가 많다는 장점이 그걸 갖다 병렬해서 쓴다는 건데, 그걸 이제 제온5도 마찬가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뭐 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거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건데, GPGPU를 쓰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고요. 네. 그거에 의해서 포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옮기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제온 파일 같은 경우는 제온에 또 그대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장점이라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네. 김기준님, 기존 제온 프로세스의 교체보다는 제온5의 혼용?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혹 추천하는 방향이나 혹시 적용된 사례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혼용은 힘들고요. 그러니까 제온 파일은 CPU를 대체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새로 나온 게 코어 프로세서 타입도 있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온 프로세서 같이 쓸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제온 파일가 이제 기존의 CPU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혼용은 힘들고요. 이제 그거로만 크게 쓰는 건데 추천하는 방향은 일단 아까 플로팅 포인트 잠깐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 인티저보다는 플로팅 포인트, 그 다음에 병렬화가 잘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거에 확실히 이제 효과가 있고요. 적용된 사례는 아까 윤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탑 500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벌써 요 CPU를, 제온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벌써 10개 정도가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네. 람스라든가 좀 이렇게 네. 아까 더블 프리시전 쪽 연산이 좀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스케일링 하기도 좋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윤여영님, 레이턴시 연산과 스루프 연산에 맞는 시스템이 따로 있군요. 국내에 있는 HPC 엔지니어링 팀에서 기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평가해서 적정 시스템을 추천해 주시는지요?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네. 솔직히 그 고객이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고객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요. 상용 버전이 아닌 이상 대부분 오픈이 있습니다. 좀 많은 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보통은 좀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는 미팅을 가지고 네. 서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고객과 저희가 같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온을 구매하는 게 좋을지, 제온 파일을 구매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동규님, HPC를 클라우드 컴퓨팅에 적용할 경우 물리적 하드웨어 비교해서 가상화 메커니즘, 컴퓨팅과 통신 자원의 공유 및 오버헤드로 성능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델 EMC HPC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HPC를 클라우드에 구현하면은 여러 가지 오버헤드가 발생이 됩니다. 특히 그 통신 간 레이턴시 부분이 상당히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연성 면에서는 클라우드가 좋긴 하지만 아까 같은 성능 면에서는 이렇게 메리트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델 EMC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옴니파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간적 입장에서 인텔과 통해서 같이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좀 지원을 하고자 하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그 좀 더 평가를 A를 통해서 온프라미스 시스템 쪽으로 좀 적절한 걸 찾아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김태식님, HPC의 장점 중에서 턴키 플랫폼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입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제공 서비스의 세부 내용이 궁금합니다. 예, 그 HPC 도입을 하게 되면 고객분에서 많이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게 하드웨어 쪽으로 봤을 때 서버 구매하셔야 되죠. 스토리지 구매하셔야 되고 네트워크 구매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원, 그다음에 렉 환경 이런 네. 걸 다 구매하셔야 되는데 그걸 다 각각의 벤더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컨택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한 업체가 1시간씩만 잡아도 적어도 한 그렇죠. 2-3시간 이상은 네네. 요 그냥 섭외하는 데만 시간 많이 쓰실 겁니다. 하지만 대한테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한 번, 원타임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여러분들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만도 반영했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100분 저희가 무선 마우스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승욱님, 엔비디아, 테슬라, AMD 파이어 프로 대비 제온 파이만의 특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까 설명드렸던 거 세 가지 꼭지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꼭지일 것 같고요. 일단 기존 CPU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존 코드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성능 관점에서는 뭐 제온 기존에 썼던 것도 그대로 갖고 왔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전력 효율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정님, 페이스북처럼 오픈 컴퓨팅을 설계하는 게 성능상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저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생각과 네. 의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네. 됩니다. 하지만 일단 델 EMC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검증을 하고 그걸 지원을 가져야 되는데 오픈 컴퓨팅이라는 건 솔직히 다 고객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율님, 레이턴시와 스루프 쪽 제원 파이는 어느 쪽에 더 치중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스루프시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문영님, HPC에서 HBM 사용 계획이 있는지요? 있다면 HBM의 용도는 어떤 방향인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HBM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CPU 자체에 내장된 고밴드위스의 메모리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CPU 자체에다가 메모리를 많이 꽂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추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6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커질 예정이고요. 그거를 이용하는 건 결국 메모리 레이턴시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하이퍼포스 컴퓨팅 HPC에서는 뭐 당연히 그쪽 부분은 계속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박상수님, 제온파이는 GPU 가속장치와 같은 PCI 버스 의존성 제약이 없이 모델링, 시뮬레이션, 가상화,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워크로드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요? 가상화 쪽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왜냐면 가상화는 사실은 이제 뭐 메모리도 많이 뭐 추가가 돼야 되긴 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연산 부분, 네. 스루풋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좀 특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박한지님, 델에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노드와 연산 노드에 대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지원하는 것인지요? 예, 저희 에코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오픈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걸 많이 저희가 이제 파트너와 같이 이제 컨설팅이나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HPC 쪽에 굉장히 그 오픈소스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나 보죠? 네, 많이 돼 네, 있겠네요. 아무래도. 김수열님, HPC가 빅데이터 관점에서 대용량의 비저형 데이터 분석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요? 국내 사례가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PC가 사실은 이제 병력 컴퓨팅 쪽을 HPC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전에 원래 개인 워크스테이션에서 돌리던 게 이제 점점 발전해가지고 서버 따는 거 넘어간 거고, 기본적으로는 병렬화를 하는 거고, 빅데이터도 사실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물론 뭐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최근에 많이 얘기했던 하드빈이 뭐 그런 것들이 다 병렬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아키텍처 상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비전 데이터 분석이 결국 이제 빅데이터 분석한다고 똑같은 건데, 국내 사례는 사실 뭐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김태식께서 그러면 HPC를 다수의 서버를 연결한 병렬 처리식 분산 처리 방식으로 봐도 맞는지요? 개념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희경님, HPC의 스토리지는 NVMe 타입으로 장착해야 하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약간 특성이 틀려서요. 네. 꼭 NVMe를 권장하거나 네. 사용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 네네. 윤대수님, CPU가 소비한 전력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코어 수가 늘어서 부팅 시 순간 전력 부하가 더 큰 건 아닌지요? 그 코어 수가 늘어서 이제 부팅 시 저거는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고요.
소비자는 전력은 실제 오퍼레이팅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시스템이 이제 부하가 올라갈 때 CPU 체크뿐만 아니라 메모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보기 때문에 순간 전력이 확 올라가는 건 맞는 얘기인데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부분은 사실 정확히 어떻게 차이가 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실제로 운영될 때 연산을 수행할 때에 대비했던 그 전력이 줄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박안주님, HBM이 성능의 가장 큰 향상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언제 HBM이 대중화가 되리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가격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장된 메모리다 보니까 일반 DDR 메모리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고요. 그게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중화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 SSD도 예전에는 뭐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이제 저렴해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임근식님, 델 EMC HPC 서버들의 메모리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는지요? 바이오스에서 사용자가 유마나 누마를 셋할 수 있는 환경인지요? 일단 누마 관련된 세팅은 아마 대부분 S86 서버와 동일하게 바이오스에서 네.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S86하고 이렇게 거의 유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성엽님, 스펙 벤치마크 같은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CPU 기반이라 200개 넘는 코어 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일반 제온과 제온 파이 간의 병렬 처리 기준으로 비교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병렬 처리 쪽은 이제 별도로 다른 부분을 봐야 되고요. 스펙 벤치마크는 이제 CPU에 대한 성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스펙은 spec.org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볼 수가 있어요. 네. 스펙 FP, 스펙 인트 같은 것도 이제 거기 나와 있고 특정 뭐 델 서버가 있다면 델 서버에 CPU를 꽂아서 거기에 성능이 얼마나 나오냐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싱글 시스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병렬 쪽은 좀 다르고요. 병렬 성능을 보려면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오픈 쪽에 림팩이라고 하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용해서 병렬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영무님, 발열량은 이전 CPU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요? 요즘 CPU가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지면서 발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CPU 2개하고 아까 제온파이 하나하고 제가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100에서 200이면은 얘는 한 150, 1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희경님, 일본 조인트 센터 3개, 6위 등 슈퍼컴에서 제온파이 관련 장착이 많아지던데 제온파이만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지금 탑 500에 지금 10군데 나와 있고요. 뭐 지금 6위가 아마 5, 6위가 있고 12위 막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쭉 10군데가 있는데 그 질문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내가 사용하지 않는 코드가 이 제온파이 같은 병렬화된 네. 많은 코어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코드인지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모더나이제이션,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이 먼저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허성희님, 델은 인텔과만 함께 하시는지요? 인텔은 델하고만 함께 하시는지요? 두 개 질문에 대해서. 인텔은 매우 네. 중요한 파트너고 네, 저희 항상 양사는 네. 그 고객분들한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코어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고 항상 앞으로도 네. 계속 같이 할 생각입니다. 네네. 예,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혜경님께서 코어 한계 속도가 25.6 기가플롭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코어를 다 사용하면 T플롭 단위의 네, 성능을 보여주는지요? 지금 현재 테라플롭. 예, 테라플롭이고요. 현재 그 수치상 나와 있는 거는 한 3테라플롭스까지 나와 있고요. 네. 그게 이제 듀얼 프리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64비트 처리할 때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싱글 프리시전을 쓰게 돼서 32비트가 되게 되면은 네. 그 2배가 돼서 한 6테라플롭스 정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최율님, 메쉬 제너레이션 한 후 시뮬레이션 렌더링과 같은 수치 현상에 적용하면 좋을 듯 한데요. 혹시 대용량의 영상 렌더링을 위해서 HPC를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요? 렌더팜 시스템 자체가 HP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약간 어플리케이션 틀리긴 하지만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렌더팜을 쓰신다는 건 그것도 HPC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양창성님, 요즘 IBM 파워 A CPU와 엔비디아 P100의 조합으로 많이 구성되고 있는데요. 이와 대비해서 CPU를 제온파이로 구성하고 GPU를 P100으로 구성했을 때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구성은 불가능하고요. 네. CPU, 제온파이는 제온파이만 장착될 수 있고 거기에 뭐 GPU를 만약에 시스템에 PCI-Thru에서 꽂아가지고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례는 저는 본 적이 없고 아마 호환도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BM 파워 8에다가 엔비디아 P100 조합으로 된 게 물론 이제 나와 있는 거긴 한데 현재
많이 구성되고 있지는 않은 거라고 있어요. 국내 네네. 사례도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있나 하여튼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같이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근식님, 델 HPC의 기능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가 원격으로 통제 가능한 델 리무브 네트워크 액세스 같은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속도가 느릴 때가 있어서요. 이에 대한 로드맵 또는 기술 개발 플랜이 있으면 간단히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시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네네. 아마 컨버지드 네트워크나 뭐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 추정이 됩니다. 네네. 질문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네트워크 쪽은 저희가 네트워크 부서도 있고요. 그 네트워크 스위치를 개발하는 네네. 부서도 있고 아까 옴니파스 네네. 좀 HPC에 필요한 네트워크 인터커넥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HPC 통을 통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좀 더 발전된 솔루션을 계속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태프는 오늘, 여러분 지금 댓글창에 오늘 그 두 분 게스트분들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추가 정보라든지 나중에 지원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이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고 가죠. 그죠? 네. 예, 뭐 오늘 제온파이를 소개시키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온파이가 지금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6월에 얘기를 해서 7월달에 공식 발표를 했고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제온파이가 장착된 시스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될 시스템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HPC나 더 나아가 머신러닝, 딥러닝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델 EMC와 인텔은 여러분들의 업무 향상성과 어떤 IT 트렌드 기술 발전에 항상 이익을 당당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했고요. 여러분도 오늘 다양한 질문해 주셔서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